보자. 자, 길부터 나갈게. 긴 길이. 요게 지금 보면은 짜투리 작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아마 좀 처음 보는 작가들이 많을 거야. 우리가 파트 12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렸잖아. 메인 작가들 쫙 돌렸거든. 그 다음에 짜투리 작가들 한 번 돌리고 파트 18까지 하면 3번 정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A급 작가들 한 바퀴,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다음에 B급 작가들, B급이라고 하면 좀 많은데 잘 안 나오는 작가들 기역, C급 거의 이제 작품 메인 하나 있는 작가들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 18까지 끝나는 거야. 이래서부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가들부터 훑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본 작가가 뭐야? 백석, 김소월, 윤동주잖아. 얘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메이저 작가들부터 쭉 훑은 거지. 그래서 이제 B급 시작할 앞에 단계라서 약간 여기보다는 작품 수가 적은 좀 그런 작가들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릴 때는 이때는 거의 한 작가당 한 작품 요 정도야. 그래서 그게 한 파트 16부터 18까지 거기에 이제 한 작품씩 들어가는 작가들 쭉 하고 나면 한 10년치 여태까지 나왔던 교과서나 연계교재나 뭐 이런 데 나왔던 작가들은 다 돌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웬만한 외부 지문은 사실 학교생보다 잘할 거고 지금도 사실 웬만큼 외부 지문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김기림부터 할 건데 가끔 좀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여기 그 문제들 외부 지문들 같이 들어온 것들 좀 풀다 보면은 나오는 작가를 해보면은 자, 화자는 나지. 자,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이는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그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길은 뭐를 상징하는 거야? 인생인 거죠. 우리가 현대세상도 그렇잖아. 뭔가 모르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대부분 인생이나 삶에 갖다 넣어보면 되지.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이 하늘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걸어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한 폭 자줏빛으로 자줏빛으로 젖어 돌아왔다라는 거는 왜 어떤 추억의 이미지가 있지.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지. 내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가고 뭔가 외로움이 나타나지. 고독감. 그 다음에는 노을한 모래등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 하면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는 거는 뭐야? 뭔가 아픔, 시련 같은 거를 의미하지. 할아버지도 언제난지 모른다는 동네 입구 밖에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과거의 추억들이지. 그럼 늙은 버드나무는 무슨 역할을 해? 회상의 매개체가 되지.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이 매개체가 되는 게 뭐야? 느티나무가 되는 거지.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 어둠이 기어와 뭐야? 하류법이지.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나의 슬픔을 이제 위로해준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억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을 표현한 시인 거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는 김기림의 대표작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까지가 이제 국정교과서지. 그리고 7차 개정부터 해가지고 너희가 7차 개정 이후에 2012, 2015, 2022인데 2019 교육과정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근데 6차 교육과정에 국정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 실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메인 작품이라는 거. 옛날에는 7차까지는 어때? 교과서가 하나였어. 전국에서 통일되게. 뭐 거기 실린 작품들은 무슨 뜻이야?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교과서에 많이 실릴 만한, 아니면 교과서에 실리지 않더라도 학교쌤들은 다 알고 있는, 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걸로 교육받았거든. 학교쌤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니네가 중학교에 전국에서 공통으로 배운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학교쌤들이 니네가 학교쌤이 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기본이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들이란 말이지. 이해되지? 그래서 바다와 나비가 사실 요즘 교과서에 잘 안 실려. 근데 학교쌤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기본 작품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에서 나오기가 되게 좋아. 왜? 그 선생님들이 배울 때 아니 이건 알아야지. 진달래 꽃같이 약간 이런 느낌의 작품이란 말이지. 그 중에 하나야. 중요해. 봐봐. 바다는 현실, 현실의 시련을 나타내고
나비는 뭐야? 지식인을 나타낸다라고 봐. 그래서 이 현실을 나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청무밭,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을 해. 나비가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어때? 그게 아니었던 거야. 현실의 시련을 모르는 지식인이 현실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시련을 겪는 모습을 바다와 나비를 통해 표현했다라고 봐. 자, 아무도 그 나비지 의인화 시켰어. 되게 인칭대명사가 불렀으니까. 그에게 수심, 물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 없기에, 물의 깊이는 뭐 현실의 냉혹함이, 현실의 시련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현실이 무섭지 않은 거지. 청무밭인가? 아, 이상적 공간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이제 나비가 바다에 뭐 갈 일이 없잖아. 근데 청무밭이라고 생각하면 꽃이 있을까봐 해서 내려갔다는 거지. 어린 나비가 물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는 뭐 연약한 거에 상징하지. 가혹한 현실에 이제 찌들어서 돌아오는 거지. 3월 바다가 꽃이 피잖아. 꽃이 피는 것만 이상적인 거지.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 이 부분 되게 유명하지. 공감방에 맨날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뭐야? 시각의 촉각하지.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도 중요한 작품이야. 다음 몇 페이지냐? 29페이지. 추억. 추억하면 과거 회상이겠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야. 29페이지.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많은 소년이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바다 건너로 날리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의 꿈이 이제 밖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가벼운 날개 밑에 멀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 멀리 수평선을 바라면서 이제 꿈을 꿨던 거지.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어린 시절의 꿈을. 자주 툭이는 팔매, 돌팔매지. 자주 돌을 던지는 바다의 가슴에 사슬처럼 바뀌고, 이제 돌이 바다에 던져지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에 붉은 벼랑이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되게 꿈 많고 지칠 줄 모르던 소년들이었는데 3년부터는 시상 변환되지.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야.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싸늘한 노을이라는 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거야. 바다의 언덕에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꿈 많은 소년인데 봉해진 입술이랑 꿈을 상실한 거지.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곰팽이처럼 얼룩진 수염 밑에 수염이 코 밑에 미운 너 밉다라는 걸 현실의 모습을 부정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이었구나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시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김기림, 그 다음에 이제 김기택이지. 7페이지. 자, 김기택 같은 경우는 좀 작품 수가 많은데 김기택이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얘가 현재 보면은 이쪽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 교재를 만들 때가 한 3, 4년 전이거든. 3, 4년 전까지만 해도 김기택은 많이 나오는 작가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부쩍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기택은 요새 많이 뜨는 작가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요 급이 아니었어. 근데 일로 올라갈 만큼 작품 수가 많아진 거야. 이거 만들 때쯤에. 자, 보자. 꼿꼿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제목이 뭐야?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인의 통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절며 가네가 아니라 춤추며 가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섰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윗몸이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보통 이제 뇌성마비나 이런 거 알으면 이렇게 많이 다리를 저리지. 그 요란하고 기인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히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라는 것도 긍정적인 인식이지. 그 사람의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러고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주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다리를 다른 몸들이 이제 어때? 떠받쳐주는 모습이지. 사람들이 모두 기둥이 되어 오감하게 서 있는데 기둥이 되어 서 있다는 건 비정함, 무관심 이런 걸 나타내지. 그 빽빽한 기둥 사이를 그는 홀로 팔랑팔랑 나비처럼 날아가는 거지. 긍정적인 거지. 그래서 사회적 어떤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을 비판하면서 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신 거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43페이지 멸치. 멸치는 멸치조림을 먹으면서 멸치를 바라보며 이 멸치가 이제 굳어있잖아. 멸치가 이제 굳어있잖아. 멸치를 이제 바라보면서 얘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리는 거야. 멸치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리는 건데 멸치의 이제 생명력 없음을 보고 이거를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야. 자,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 멸치지, 멸치볶음, 물결이었다. 바닷속에 자유로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지.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우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었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은 파도와 해일을 만들고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지.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거야.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다. 인식이 좀 발상이 새롭지. 그러니까 멸치들을 잡았다가 아니라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다라고 표현했지.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이 틈에 끼이자마자 꼿꼿한 직선은 폭력성을 의미하지. 그 운명의 폭력성 같은.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거다. 생명력을 잃은 거지.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길을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에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 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진 멸치볶음을 보면서 이제 시를 쓰고 있지. 다음 페이지.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 없는 것 같은 마른 멸치볶음에도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이건 뭐야? 어떤 생명력의 회복과 더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멸치들을 떼어냈던 그 고깃배에 대한 복수 같은 비슷한 거지. 생명력의 회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멸치가 바다에 있을 때 그거를 거기서 떼어냈던 것들을 파괴하면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인이지. 자,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지나죠. 57페이지. 이건 되게 쉬운 시야. 환경파괴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환경파괴 비판하는 건데, 보면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과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바퀴벌레가 생명력이 질기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감탄하는 거지.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도치법이지. 도치법.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멘트가 있고 독약이 있는 데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퀴벌레가 그때는 언제 살았어? 숲에서 살았어. 바퀴벌레 원래 이제 집바퀴로 이렇게 진화하기 전까지 일반 이런 들에서 사는 바퀴들이 있었지. 근데 이제 그게 사람과 같이 사는 거에 적응을 한 거야. 흙과 나무, 내와 방,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세월에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은 금속의 실을 감추어가지고 있었을까? 바퀴벌레가 이제 환경오염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오히려 더 환경오염이 더 되면은 어때? 더 강력한 바퀴벌레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거지. 로봇처럼 정말 철판에 온몸에 두는 벌레들이 나올지도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에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자에 지나든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춘 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지.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방어력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라고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원 몇 페이지야? 59페이지 사무원. 사무원은 이제 현대인의 수동적인 삶을 비판하는 거지. 맨날 이제 사무실에서 일만 하고 있는 그거를 뭐에 빗대었어? 사무를 불교적인 수행으로 비유했지.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풍자라고 부르지. 그리고 풍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딸려 나오는 거야? 해학이 딸려 나오지. 풍자의 필수 요소는 아니야, 해학은. 근데 보통 풍자를 하면 해학이 딸려 나오지. 느끼는 게. 자, 이른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보행. 무슨 뜻이야?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지.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관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혀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라는 건 뭐야? 불교에서 식사하거나 식사를 이제 대접받는 뭐 이런 거지.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가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항상 의자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대장경과 자금수지심경 언어유희지. 손익관리대장과 자금수지 이거는 뭐야? 이제 회사의 어떤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장부인데 그거를 경전처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업무 속에만 의존했다고 한다. 종소리, 곡소리, 묵탁소리도 이제 수행할 때 들리는 소리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전화소리가 울리면 소화기에다가 대고 현황, 매출, 원가, 영업이익, 재고, 자산, 부실, 채권 등등을 청하고 부동기에 연구를 했다고 한다. 다 반어적이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수행 경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은기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 동구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행에 너무 지극히 정진하는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에 계산기를 누르기도 하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넣기도 했다고. 요새는 뭐 승차권이 없지. 카드 찍고 가면 되는데. 자,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심각한 상태인 반응이지.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자분리, 이제 서지 않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30년간 회사에 다닌 거지.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무관으로 말없이 유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수 있는 이 수행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실직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지.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 매달 적은 대로 시주, 월급이 들어왔지. 시주가 채워지기가 무섭게 속가, 그 가정의 살림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모자라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고행이라는 데만 용맹이 정진했고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6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의 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 알 수 없다. 이건 처형과 패러디지. 처형과에 보면 이제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71페이지 새 하면 뭐 자유의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새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그러면 갑갑한 거지. 뭔가 이제 통제된 삶을 의미하지.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사의 사이의 간격, 큰 몸뚱어리, 상상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우름 흐른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면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은 그 적당한 간격이 슬프다. 세 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 간격은 어때? 이 간격은 새가 딱 나갈 수 없는 사이즈로 딱 돼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간격을 못 빠져나가는, 요 간격을 못 빠져나가는 게 슬픈 거지. 오히려 이게 공기라도 드나들지 않으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공기는 드나드는데 나는 못 드나들잖아, 새는.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이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은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라는 건 뭐야? 이제 이 현실에 순응하는 거지. 억압된 현실 순응. 이건 뭐를 상징해? 현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봐. 현대인의 억압된 상황,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에 내재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보완된 공기.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현대인은 어때? 뭔가 억압되고 있는데 억압되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데 갇혀있다는 거지. 그 최첨단 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의미하는 듯.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인이 억압되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 75페이지 어둠도 자세히 보면 하나다. 역설적이지. 제목 자체가 역설적이잖아. 어둠이 환하다니, 까만데 하얗다, 뜨겁지만 차갑다 이런 거잖아.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그만큼 어둡다는 거지. 아침에 퇴근하고 나면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 일제히 꺾여 흩어질 정도로 어때? 어두운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장광도 눈을 껌뻑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껄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있던 방. 뭔가 가난하고 어두운 그런 방이지.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아. 어둠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을 썼지. 새로운 발상으로.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어둠이 보인다는 건 역설법이고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하는 건 주객전도지. 내 눈이 발견해야지 걔네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인대. 역설적이지. 방 안에 온갖 자동사기들이 큰 숨을 들이쉬어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어둠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어둠 속에 뭔가 보잘것없는 것들끼리 서로 뭐를 하고 있어? 공존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고 뭔가 애정과 이타적인 마인드를 나누고 있는 거를 표현한 거지. 그래가지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주며 제 안에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그래서 이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뭐야? 어둠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표현들을 표현하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잘것없는 것들끼리 공존의 가치를 날게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둠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 이제 보잘것없는 것끼리 공존하는 그런 가치가 나오는 거지. 뒤에 보면.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G. 자, 쥐도 뭐를 상징하는 거야? 아까 새랑 비슷하게 현대인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욕심 많은 현대인. 그래서 욕심에 빠져서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그걸 쥐로 표현하는 거야. 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쥐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어때? 먹이를 찾으러 가려면 위험하니까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깡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있다.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거, 먹이가 없지. 그래서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이 지나 번뜩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줄인 위장이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걸음은 공기를 밟고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늘 조각, 비닐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있는 밥안들. 향기로운 쥐약, 이것도 역설적이지 어떻게 보면.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 그래서 욕심을 통해 욕심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쥐를 현대인에 빗대어서 표현한 시라고 봐. 자, 그 다음에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88페이지. 초록이 세상이 덮는다는 저것이 현대문명 속에서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지.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 자연에 대한 긍정적 마음이지. 초록에부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이제 속성이 두 가지가 있지. 열이지만 어때? 이글이글 불꽃처럼 또 강한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끄집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에 진하게 다 쏟아내는 초록. 봄이겠지. 계속 새싹이 오르니까.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생명력을 나타내지.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 수직선은 문명의 딱딱함. 수직선들은 조금씩 지우며 번져나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 사이에 밀려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직선과 사각은 문명인데 곡선이 이제 생명인 거지.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이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예치 않을지 감탄.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에서 볼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이라는 건 뭐야? 저가 멧돼지 절자지. 그 멧돼지처럼 돌진하는 그런 고요. 저돌적 고요도 역설적이지. 앞뒤가 안 맞잖아.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을 옮겨오고 있는 저 촉촉한 물기도 역설적이지. 생명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풀벌레들의 작용들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작은 생명들에 대한 2차적인 마인드를 생각을 했지. 텔레비전을 끄자. 그럼 뭐야? 문명을 버리는 거지.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아 가득 들어온다. 생명력 자연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가 하나다. 청각의 시각화. 별빛이무도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열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용들을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작고 까만 통로, 그 풀벌레들의 귀구멍을 생각하는 거지.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 풀벌레들의 이제 마음을 생각하는 거지. 발 뒤꿈치처럼 담기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뒤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은 이제 옛날에 TV는 브라운관 TV였지, 지금은 다 LED지만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문명의 이제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단단한 벽에 올라 들어갔거든요. 문명 때문에 어때? 생명의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거야.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방공기를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면서 조금은 환해진다. 그래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긍정적으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표현을 했지. 다음 101페이지 김동력 내 마음은 호소요. 이거 은유법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지. 은유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내 마음은 호소요만 유명하잖아.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는데 거의 그냥 반복돼봐봐. 내 마음은 호소요 그대도죠. 나는 그대 흰 그림자리 않고 같이 그대 뱉자는 구설지지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비리를 불어줘. 나는 그대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리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한 거지.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비리를 불어줘.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저지 나의 마음의 세월이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그대들의 잠깐 머물게 하고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그 나그네와 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처음에는 그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대와 함께 있고 나중에 그대를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파초. 파초도 좀 유명한 시야. 이것도 국정교과서에 실렸던 시인데 보면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다. 파초는 뭐야? 우리 그 열대식물이야. 이렇게 생긴 거. 딱 봐도 열대식물 같이 생겼지. 그래서 파초가 남쪽에서 떠나왔잖아. 그걸 보면서 나랑 감정이입 시켜가지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지. 고향에 떠난 나의 모습을. 남쪽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소녀보다도 더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밀어내 발등에 붓는다. 의인화시켰지. 그래서 물 주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기야 아마. 열대식물이니까 따뜻하게 해줘야지.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려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 잎사귀를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의 겨울을 가려자. 고난과 시련을 가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김동명이 일제강점기 시인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보기도 해. 자, 그 다음 114페이지 국경의 마음. 자,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장편 서사시인데 27장으로 돼 있지 총.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가던 모습을 표현한 시인데 1, 2부만 실어놨어. 1, 2부만. 나머지 27장 다시 읽히는 거에서 봐봐. 1장 보면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남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없이 건넜을까? 저리 국경 강안에 경비하는 외투 쓴 검은 순사가 왔다 갔다.
오르며 내리며 분주히 하늘에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두만강이랑은 어디 국경인 거야? 이재영 님께는 만주국과의 국경이지. 만주국은 뭐야? 일본이 이제 처음에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점령하고 나서 중국으로 쳐들어가지. 중국으로 쳐들어가면서 이쪽도 쳐들어가는데 이쪽 쳐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 옛날에 이제 청나라가 망했잖아. 그리고 중화민국 시절인데 청나라의 마지막 망한 황제 어린 황제 푸이를 데려다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어. 본 적 있니? 우리 어렸을 적에는 토요명화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밤마다 외화 시리즈 그 요즘에 넷플릭스로 다 보지만 TV에서 해주던 게 있었는데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이 토요명화 보면 토요명화가 쭉 오프닝이 나오면서 노래가 되게 유명한 게 하나 나오고 영화 노래가 그러면서 거기 오프닝에 맨날 보면은 이 어린 황제옷 입은 어린애가 황제옷 입고서는 막 이렇게 그 큰 대문으로 막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와. 그게 마지막 황제거든. 그거를 항상 보여줬어. 그만큼 대표적인 되게 뛰어난 영화인데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얘가 포이라는 황제야. 얘를 데려다가 이제 여기 괴뢰국을 세우지. 만주국.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 나라 땅이니까 청나라를 세워줄게. 그럼 만주국이라는 걸 세워주고 그러고 어때? 일본이 실제로 통치를 하는 거야. 여기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국경이었던 거지. 이 두만강이 국경인데 사실 뭐 일본 제국 내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야. 근데 왜 국경을 많이 지켰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비싸지냐면 소금값이 비싸져. 만주는 바다가 없거든. 소금값이 비싸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소금을 하면 10배 이상 이득을 남길 수 있어. 그래서 밀무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경에서 순사들이 지키는 거지. 일본에서는 이제 그 소금을 갖다 팔아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일본 그 정부에서. 근데 저거를 이제 몰래 그러니까 가서 가지고 가면은 돈이 되니까 그래서 밀무역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소금 밀무역 하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 그래서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 남편은 두만강을 차롭게 건넜을까 밀무역하러 간 거지.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외투쓴 검은 순사가 왔다 갔다 오르며 내리며 분주히 하는데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소금실이 밀수출 마차를 띄워놓고 밤새가며 속태우는 젊은 아낙네. 물레졌던 손도 맥이 풀려서 파하고 붓는 어육 그 물고기 기름으로 만든 등잔을 바라본다. 북극 이제 함경도의 겨울밤은 차차 깊어가는데 어디서 불시의 땅으로 물려오듯 어이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지. 저쪽 서쪽에서 무슨 군호라고 손민들이 넋을 잃고 우두두 떨적해. 그러니까 뭐 순사들이 이제 막 잡으러 가는 소리라고 생각할 때 처녀는 잡히는 남편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쉬는데 사실은 어때? 영림창에 살림 실은 벌구들의 떼소리였만. 그러니까 뭐 물건 나르는 인부들이 부르는 소리인데 그거를 잘못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사적인 내용들을 쭉 전개하는 그런 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아두면 되고. 자 다음으로 가보자. 북청물장소 116페이지. 이것도 김동완 거지. 북청은 이제 거기 보면은 북청 함경북도에 북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되게 근면성실해가지고 대부분 서울로 와서 물장수를 많이 했어. 옛날에 이제 수도가 발달하기 전이라 물을 갖다가 이제 실어다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게 물장수야. 돈 받고서 물 갖다 퍼다주는 거야. 그거예요? 감인가 이런 거? 감인가? 함흥북청 거기 장사들 거기에서 가가지고 뭐 사와? 담비 사오잖아. 담비 가족 그거야. 그래서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 그만 가슴을 디디며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이 물장수의 이미지를 표현한 거지. 긍정적으로 물에 젖은 꿈이 북청 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지며 운 자칫 없이 다시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물 퍼주고 가는 거지. 그냥 돈은 미리 받아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북청 물장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한 시인이지. 그 다음에 이제 김동명의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121페이지 121페이지 하급반 교과서. 이건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비판 풍자야. 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꼬미 먹는 목소리로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따라서 읽고
그렇다 읽으니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학업강 교과서 반어지 비판하는 거지. 애들한테 다 그 주입교육, 세뇌교육 시킨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기가 있는 대로 따라 읽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게 반어라는 게 어디에 들어나? 이연에 들어나지.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을 끼어 우리 아이들의 목표이며 그래서 아이들한테 획일화된 교육을 시킨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지상의 방 한 칸. 이거는 가끔 봤던 시지. 근데 이게 유명하게 이거 하나뿐이었어 이 사람 중사에는. 근데 이 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가야 되는데 일로 올려놨어. 자, 보자. 세상은 또 한 곱이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몸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닿는 둘째 놈의 애린 손끝이 첫눈으로 아프다. 자, 이런 비슷한 시들 꽤 많지. 뭐 노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시인이 가난하게 이제 뭔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 같은 거, 박모걸의 가정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시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세상 그만 내리고 싶은 나. 무슨 뜻이야? 자살하고 싶은 거지. 사이고가 힘들어가지고 애비라고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리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고 원고지 맺고 바삐는 재주. 뭐야? 시인이거나 작가인 거지. 쫓기듯 붙잡는 원고직하니 마침내 목건을 운명의 강처럼 여기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리 방 한 칸이 망망천시 없단 말이냐.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건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자먹고 며칠 후면 남이 몸을 바짝 잠이 오지 않는다. 이 방에서도 쫓겨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가지고 가난한 시인의 삶을 표현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상옥인데 135페이지. 김상옥은 현대 시조 시인이야. 그러니까 시조가 우리 현대에도 쓰이지. 보통 연시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형시조나 연시조, 변형된 형태.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 시조를 많이 썼지. 보자. 시조지 딱 보면 연시조잖아. 4현짜리. 백자구는 뭐야? 백자 도자기 표면에 있는 그림들을 묘사하면서 백자에 대해서 표현한 시라는 뜻이야. 보면 찬설이 눈보라에 절개 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있는 소나무 부분까지 이제 막 백합 한 쌍이 기세 잡는다. 무슨 뜻이야?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표면에 이제 백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소나무가 뭐 이렇게 있겠지. 여기 이제 학이 날아와 앉는 모습. 한 쌍 학이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겠지.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는 거지. 드높은 푸우형 끝에 풍경 소리 들리던 날 몹살이 기다리던 그런 님이 오셨을 때 꽃 아래 빚은 그 술을 여기에 담아오도다. 이 그 뭐야? 술을 거기다가 백자에다가 담아온다라는 거지. 갸우숙이 바위 틈에 불로초도 나오고 체온, 채색한 구름이 비껴나고 시냇물도 흐르는데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에 뛰어드노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실제 이미지 풍경이라기보다는 백자에 그려진 이미지의 확률이 높지. 불 속에서 구원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백자에 대해서 예찬하지. 하얘니까 티 하나 없이 내려와도 그대로 흐미지다. 흙 속에서 잃은 그날 이리도 순박하다. 흙 속에서 잃었다라는 건 뭐야? 도자기로 새로 태어난 날인 거지. 도자기로 구워진 날이 이렇게 순박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탄하자. 다음 시 사향 136페이지. 생각할 사, 고향. 고향을 생각하다. 고향에 대한 노력이겠지, 당연히. 자, 보자. 논을 가만 감으면 고비 잦은 풀밭길이 겨울물 돌돌돌 길석으로 올라가고 백양섭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고향 풍경을 묘사를 했지, 시조로. 송아지 몰고 오면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에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어머니지, 어머니 그리운 솜씨에 향기로운 꽃부침개에 생각하는 거지. 어지고 고운 그들의 맨남새도 피어오리, 이제 산나물도 피어오를 거라는 거지. 집집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봄나물 씹으면서 먹고 사는 마을인 거지. 감았던 눈을 뜨면 마음이 서로 애젓하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현대시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는 대표적인 고황작물이지. 가난할 때 먹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와? 아메리카에서 들어오잖아.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감자가 생산됐다가 유럽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감자가 강원도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구황작물로 쓰이잖아. 아무데서나 잘 자라니까. 옛날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도 있었잖아. 이제 영국 식민지였지, 아일랜드가. 근데 아일랜드에 이제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감자에 병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어때? 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버려.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영국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때 제대로 아일랜드를 그 식량을 안 보내줬어.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가?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가지. 원래 그래서 미국은 원래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 거의 영국계랑 독일계가 주류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아일랜드계가 들어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일랜드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흑인보드 타는 느낌이었지. 같은 백인인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주류 계열로 들어가잖아, 아일랜드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지금은 주류 미국인 중에 하나지, 백인이니까. 근데 그 당시엔 어때? 영국계 미국인이나 독일계 미국인들이 딱 보기에는 저런 이제 흑인 같은 놈들 그러면서 백인인데 흑인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 지금 많이 자리 잡아서 걔네들 이름이 주로 어디에 나와? 이런 거 붙는 사람들 있지. 오브라이언, 그리고 맥 붙는 애들. 켈트어로 걔네들 켈트족이잖아, 아일랜드는. 이쪽 잉글랜드랑 달라.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랑 노르만족이 주류지. 근데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뭐야? 켈트족들이 나라잖아, 원래. 알아? 그게 달라. 야, 영국은 어떻게 돼 있어?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잖아. 원래 어떻게 구성돼 있어? 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영국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기고 여기 텀 하나 있잖아. 여기가 웨일즈잖아. 축구 보면 알지? 다 따로 나오잖아. 이 잉글랜드지. 알아? 스코틀랜드지. 여기는 아일랜드지. 근데 영국이 여기까지는 먹고 있지. 여기 북아일랜드까지. 여긴 독립을 못했어. 이쪽은 독립하고. 그때 이제 감자대기는 겪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독립을 한 거야. 하도 이제 영국이 못 살게 보니까. 이 영국 놈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야. 프랑스 놈들도 그렇고. 식민지 운영하는 거 보면 아주.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잖아. 우리가 역사로 보면 독일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를 잘 따져보면 프랑스랑 영국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진짜 악랄하게 식민지 경영했어. 네덜란드? 얘네들도 진짜 악랄하게 식민지 경영했거든. 막 사람 죽이면서. 근데 이제 역사가 어때? 승자의 역사를 기록하니까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저 독일 나치 나쁜 놈들 생각해보면 프랑스 놈들이 더 나빠. 프랑스 놈들이 제일 악랄하게 노예 무역했잖아. 지금은 자유평등 가게 이러고 있는데 제일 악랄하게 배에다가 우리 그거 본 적 있지. 노예는 이렇게 있으면 노예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1m 안 되는 공간에다 쫙 눕히고 쇠사슬로 놓고 그 위층에다가 또 이렇게 뭐. 이 프랑스 놈들이 하는 거야. 자유평등 가게 부르짖는 그 놈들이. 웃기는 놈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켈트야. 얘네도 켈트, 얘네도 켈트, 얘네도 켈트. 여기만 이제 앵글로색슨족 그 바이킹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거지. 그래서 원래 언어가 달라. 얘네들도 그 영어 사투리가 아니야. 원래 얘네 언어가 있었는데 영국 놈들이 식민지화 해가지고 이거 영어로 다 바꿔버린 거지, 아일랜드까지.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뭐가 붙냐면은 켈트어로 맥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들, 맥 하면 맥도날드 하면 도날드 가문의 아들들 이런 뜻이야. 맥킨토시, 킨토시 가문의 아들들. 가문 이름이야. 이해돼? 성이라고 맥도날드. 그러니까 네가 가문을 열었어. 그러면 어때? 맥김도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이 맥김도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맥 붙는 애들이나 오 붙는 애들이 코난 오브라이언 이렇게. 걔네들이 다 켈트 계열, 아일랜드 계열 애들이지. 지금은 이제 미국의 주류지. 보면은 맥도날드도 사실 주류 회사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류 백인에 들어갔지, 아일랜드가. 그게 이제 감자도 그렇게 이제 아일랜드 유명해. 감자대기죠. 그때 이제 사람이 하도 죽어가지고. 그 감자가 구황작물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 구황작물이야 원래.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 하면 뭐야? 원래 초창기에 처음 넘어올 때는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었어. 야, 감자라는 게 새로 남아메리카에서 들어왔대 먹어보자 이러다 핫한 음식이었다가 나중에는 거지들이나 먹는 음식 이랬단 말이야, 유럽에서도.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야? 고흐, 빈센트 van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노동자들. 근데 초창기에 감자 먹는 귀족들 그림도 있었어. 그건 부유한 사람들이 먹던 건데 그건 처음 들어올 때, 막 1500년대 이때쯤. 그리고 1700년대만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보자. 어느 집 담장에 넘어 달려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라는 거지. 어렸을 적에 하도 가난해서 감자만 먹고 살았다는 거야. 식은 감자에 갈짝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석대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그랬더니 엄마는 어때? 그냥 그렇게 생각은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이 되냐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귀 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에 크는 소리가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이건 뭐야? 감자 싫은 거지. 꼬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럼증을 매달고 식구들의 밥상머리를 지키는 게 감자인 거지. 하나둘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가 밥주발엔 숟가락이 꽂히지 않고 그만큼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야.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삭는 냄새는 질리도록 싫지만 치명적인 그리움이 있다는 거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 밑에서 땅으로만 둥고는 꽂힌 자리에 넌신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지. 자, 감자가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이제 밑에 어때? 그 감자는 사실은 저거지. 이제 그 뿌리가 변해가지고 된 거잖아. 뿌리를 이제 11개를 가진, 감자 11개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엄마인 거지. 11개의 애기 구덩이는 뭐야? 11명의 자식을 상징하는 거고. 늙은 애기집은 엄마를 표현하는 거지. 감자로 애들을 먹여 살렸잖아. 그래서 엄마를 감자 그 식물로 표현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달린 감자들은 애기들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한 시이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김선호 깨끗한 식사 몇 페이지냐? 141페이지. 자, 식물도 생명이 있지. 동물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봐봐.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을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의 풀들도 어때? 살아있긴 마찬가지다. 원래 살아있던 거라는 거야. 천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본대. 이 고요한 사냥꾼들, 식물이지.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그러니까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 생명이니까. 내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매일 밤. 무슨 뜻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누군가의 답이 되겠지.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을 할 때나 채식을 할 때나 항상 똑같다는 거야. 항상 생명은 어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먹으면서 생존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거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간다는 거지. 이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에 두렵고 고마운 마음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자본주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예를 들면 뭔가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이지. 생명이 아닌 걸 먹는 건 없잖아. 근데 그 먹을 때 감사해? 물론 그렇게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밥 먹을 때 쌀알들, 밀, 벼들한테 감사해 이러지 않잖아. 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또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했던 마음에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 자본주의만 있다는 거지.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손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털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것, 생명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 깨끗하게 비워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먹히는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먹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먹둥이를 들고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없는 현대인의 식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생명을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 다음 낙화 첫사랑 153페이지. 김선우도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작가 중에 하나야. 꽤 많이 신기해. (153) 자, 봐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봐봐.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깃이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담아지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려 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그대가 누구야? 꽃이야. 자, 다시.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뭐야? 그대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려고 한다면 낙하가 되려고 하면은 그때는 아직 그대를 잡지 않겠다.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하고서 그대가 낙하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손을 내밀지 않고 나중에 그대를 나가리겠다. 그러니까 꽃을 따지 않겠다는 거지.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뭐보다? 꽃잎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가장 낮게 엎드린 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질러서 꽃이 떨어지는 걸 받아내겠다는 거지. 치마 속으로.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꽃 낙화를 받으면서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보의 아기를 닿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이건 뭐야? 낙화를 받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행위는 나를 사랑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는 거지. 낙화의 과정과 낙화의 꽃을 받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간단한 고요. 이건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이지. 단단한 고요. 보자.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굽이는 소리. 이건 뭐야? 도토리알들이 잎사귀 사이에 있다가 호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도토리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반들거리며 몸이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밝히는 소리. 도토리 말리는 과정인 거야. 도토리묵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말리는 거야. 늦가을 햇볕 밝히는 소리는 뭐야? 시각의 청각화지. 청각의 시각화 아니야. 소리가 있는 게 아니지. 시각만 있는 거지. 원래 오리지널이 시각인 거야.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까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이제 맷돌로 갈아버리지 도토리를. 그 다음에 사그락거리며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가루가 됐다가 보드랍고 찰진 것들이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정안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하는 소리. 그래서 가라앉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아궁이에 떼가지고 죽처럼 써가지고 목을 만드는 거잖아. 아궁이 부리에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들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몫. 근데 아까 계속 소리라고 그랬잖아. 소리가 없는데 소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모든 소리들이 흘러들어간 뒤에 생겨난 저 고요. 역설적이지. 소리가 고요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사실은 단단하고 시끄럽진 않지. 근데 이제 시끄럽다라고 표현한 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토리묵이 만들어진 걸 소리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 162페이지 빌려줄 몸 산책. 김선호 보면 되게 좀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것들, 생태 친화적인 글을 많이 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배추지. 배추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배추 키워보면은 키워봤니? 우리 곰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겉절이 만들 때 주로 어머니들이 사가지고 쓰는 곰똥. 곰똥 어떻게 생겼니? 이게 바싹 붙어서 이렇게 생겼지. 이거 배추야. 배추를 일찍 수확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퍼져 있다가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가 돼? 이 김장 배추가 되는 거지. 본 적 있지, 김장 배추는. 요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요렇게 조그만 게 자라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차올라서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얘기하는 거야. 봐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부터 속이 단단하게 웅이져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줄 알았어. 조그만 배추부터 이렇게 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반대인 거지. 건디폭립이랄 거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져서 자라다가 그중에 땅에 가까운 몇잎이 스스로 건잎이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무슨 뜻이야?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벌레가 파먹고 점점 이렇게 쌓아 올려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배추 안쪽에도 벌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배추를 묶어주더라도 그 안에 벌레가 있을 수 있어. 왜? 속에서부터 생기면 벌레가 안에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쌓이면 어때? 벌레가 생길 수 있겠지, 안쪽에서. 자, 그런데 결국엔 이건 무슨 뜻이야?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결실이 있다라는 뜻이야. 벌레한테 몸을 주면서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 닳듯이 속이 차오르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 이건 뭐야?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방황하고 있던 시절에 채마밭은 채소밭이지. 조금 빌려 배추를 심어본 뒤에야 알게 됐대. 배추가 밖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야. 빌려줄 몸, 즉 희생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거. 결실이 없다는 거.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나의 희생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다는 거. 결실이 없다는 거. 희망이 없다는 거. 처음 자리에는 길이 없는 거였다. 무슨 뜻이야? 뭔가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결실은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다 라고 이제 주제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의 방 166페이지. 신의 방은 제주도에 가봤니?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 있지.
그 똥돼지 키우는 데가 통시지. 화장실이랑 돼지우리를 겸한 거. 본 적 있어? 제주도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잖아. 처음 봐? 제주도에 가면은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 초가집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돌들만 올려놓지.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집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쌓아서 돼지우리가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널빤지 이렇게 놓고서 거기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가가지고 응가를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응가하면 여기 똥이 똥똥똥 떨어지면 여기서 돼지가 이거를 주워 먹으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통시라고 해. 제주 똥돼지라고 그래. 똥 먹고 자란 돼지. 비싸게 팔지. 자, 그래서 이걸 신의 방. 왜 신의 방이라고 그래? 생명순환의 논리. 여기서 생명이 순환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신의 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국가에서 미개하다고 해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찬하는 시야. 지금 민속촌에 남았지. 자, 이런 돼지가 살았다죠.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조동을 유난히 흙에 오기를 좋아해서 흙이랑 노는 걸 제일로 즐겨했다는 그런 제주도 돼지, 똥돼지들이 살았는데 기른다는 것은 실제로 서로 길드는 것이라 사람과 돼지가 서로 길들어졌다는 거지. 이 지방, 제주도에서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대. 제주도 돼지들이 사는 곳.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재미난 방, 이걸 신의 방이라고 표현한 거지.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 고스란히 산속에 아로 생기게 되었다는데요. 이게 좋은 걸까? 그냥 동물 복지인가? 모르겠어. 음식의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전부 모아둔 독 속에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이 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을 보리가 덜음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다는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는 산 것들의 옹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그러니까 똥이 함부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돼지의 먹이가 되고 그 돼지가 다시 똥을 싸가지고 어때? 보리들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생명순환의 논리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는지 몰라.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또 있지. 나라의 높은 분들이 보기엔 미개한 공간이지. 그래서 시멘트 4포대씩 무료로 주면서 이거 다 없애라 했던 때가 있었는데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다 고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야? 생명순환의 논리. 이제 생명순환의 논리는 내 몸속의 방이라는 건 내 몸속에도 있다는 거지. 생명순환의 논리가 똥 누고 먹는 일에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이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긴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문화를 일부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배꼽을 위한 영가 168페이지. 이건 심청전을 비꼬면서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봉사는 주체적이지 않았지. 자기가 넘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로 대체했어. 여기서 보면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 어렵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대신 주체적으로 살아가세요. 이거지.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서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해 노예고치를 벌이는 것. 즉 뭐야?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색이 되기 위해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니라는 거지. 서리법이야. 그래서 어때? 그 대신 어머니 앞 못 보시면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점자 있는 것도 가르쳐드리죠.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체적으로 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김승희 같은 경우는 약간 페미니즘 시인이야. 여성주의 성향이 강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의 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시인인데 173페이지. 이게 언제 주로 쓰냐면 2018년부터 2020년 초반 한 2020 이때까지 요때가 이제 좀 페미니즘 전성기야. 그 수능 특강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페미니즘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되니까 이게 빠졌어. 요즘 페미니즘 시들이 안 실리는데 이때 이제 한참 페미니즘 시들이 많이 실리고 그때 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엄마의 발. 그래서 보면은 따라보아라. 엄마의 발은 크지. 돼지의 입구처럼 지붕 아래 대들꽃처럼. 엄마의 이제 헌신적인 희생을 표현한 거지. 엄마의 발은 크지.
엄마의 발은 크지만 사랑의 노동처럼 크지만 따라 보아니 엄마의 발은 안쪽으로 근육이 밀려 꾹초의 혹처럼 운동이의 끝단등처럼 밑게 비틀려 둥그러진 전족의 기형의 발. 그러니까 여자의 희생을 이제 발로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신발 속에선 5발가락들이 아니 10개의 발가락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튀기며 아파 울고 고단과 시련을 겪고 부엉이처럼 부엉부엉 흰진국처럼 깃발 뛰어 평생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엄마의 신발 속엔 우주에서 길 잃은 하얀 야생별들의 무덤과 야생조들의 신비한 날개들. 이건 뭐야? 이제 어린 시절의 꿈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감옥 창살처럼 동심수처럼 박혀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꿈을 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창백하게 메마른 쇠사는 꽃 몇 고기를 조화처럼 무더건히 걸어놓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꿈 같은 걸 다 상실했다는 거죠. 죽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이제 조화처럼 걸어놨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와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보지 못했던 길들,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꿈들,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히 살아있어. 인도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경영 써도는 길들을 꿈속에서 꾹꾹 다림질해줘야 된다는 건 뭐야? 이제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내 키가 커지면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커지는 슬픔에 있고, 그러니까 딸들도 크면은 뭐 그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되게 억압받는 상황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딸들은 하늘을 박차는 나에게 꿈을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어머니들은 모두 착하신데 여자들은 다 착한데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좀 약간 평가적인 느낌이 있기는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는 안 실리지.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창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실렸지. 요즘 같으면 실리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시이긴 한데. 그 다음에 김용택 들고 182페이지. 자, 김용택은 보통 섬진강 시인 그래가지고 섬진강을 주제로 많이 시를 썼고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시인으로 바뀌었지. 그 학교 그만두고 이제 시인이 돼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국정교과서 때 한번 이 사람 수필이 실린 적이 있어. 뭐냐면은 뭐였더라? 누구야 오늘도 학교에 놀러 오너라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그 섬진강 학생들 중에 보면 동생들이 있었는데 걔네 동생들이 학교 갈 나이가 아닌데 오빠 언니들 따라가지고 맨날 놀러 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게 수업할 때 귀찮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후회하고서 애들아 다시 놀러 오너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다시 놀러 온 얘기가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그 고3이 돼가지고 국정교과서에 나온 그 작품들을 배우는 얘기가 한번 신문에 실렸었어. 그러니까 니네 둘이 만약에 수필에 나왔어. 근데 니네가 어렸을 적에 수필에 나왔는데 그 수필이 니네 고3 때 니네 소재로 한 수필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야. 신기하겠지. 그러고 나서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야.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고 시인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지. 김용택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섬진강 배경으로 많이 썼지. 보자. 들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리움을 표현한 시인데 보면은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한다요?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단풍만 보아봤자.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끈에도 다 도망가고 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나 뭔 소용이다요. 소용이 없다는 거지.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소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거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고 저다에 금방 접으면은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병신같이 바보같이 이거 뭐야. 자신이 이제 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병신같이 바보같이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만 아름다우면 뭐하냐 이미 안 오는데 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가를 다가도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뭐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라고 해가지고 임을 기다리는 원망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인 거지. 들국을 자신의 그 동일시 대상으로 보는 거지. 기다림의 대상,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지. 자신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 시리즈가 있는데 섬진강 1과 15가 교재에 실렸었지. 195페이지 섬진강 1, 섬진강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섬진강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묘사하면서 그 잡초들을 민중으로 표현을 한 거야. 가물어가는 섬진강을 살아가 보면서 보라. 퍼가도 전라도의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 꽃, 숯불 같은 자운형 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따라준다. 그러니까 섬진강이 이제 식물들을 자라게 한다는 거지. 감으로 가더라도. 그럼 그건 뭐를 의미해? 민중을 의미하는 거야. 잡초들, 민중을 의미하지. 그러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의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보아라. 하면서 이제 섬진강과 영산강이 같이 이제 전라도를 흘러가는 거지. 다음 보면은 옆에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해 강물이 더냐고. 그럼 몇 놈은 뭐겠어? 뭐 독재나 부정적인 이제 존재들을 표현을 하는 거지. 지리산 점은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나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 못 두면 무등산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산이지. 노을진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하게 끄덕이면서 고갯짓을 하며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애비 없는 후레 자식 이것도 뭐야? 뭐 이제 독재 이런 거지. 허간다고 말해 강물이다. 그러니까 민중들에 대한 애적과 독재에 대한 비판을 표현한 시인 거죠. 그 다음에 섬진강 15 209페이지. 이것도 이제 섬진강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는데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겨울 달빛 속에 그만하게 가만히 있는 곳. 이제 섬진강의 자연들을 묘사했지. 몇 페이지냐면은 209페이지 209.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오래오래 논과 밭과 함께 가난하게 삽니다. 겨울 농기를 지나며 맑은 피로 가만히 숨을 주름추고 얼어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을 대보면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이 겨울에 믿습니다. 이건 뭐야? 따뜻한 마음만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그거를 견뎌내서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고 다시 녹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달빛 산빛 머금으며 허리 낀 풀잎들을 스치며 강물에 일면 잔물결 그대로 발작이며 가만가만 오는 살당김에 잔잔한 떨림과 이 아픔. 이제 고난과 시련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겨울이니까 풀들이 땅을 향한 겨울 풀들의 몸 다닌 이 그리움. 당신 맑은 피로 오는 뭐야?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겨울 달빛 속의 물풀. 그 풀빛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민중을 상징하잖아. 그 잡초들을 민중으로 표현하면서 민중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그 다음에 저세 222 마지막. 저세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보면 저산, 저새 돌아와 오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에 저새가 돌아와 오네. 어둡고 캄캄한 빈산은 암울한 현실이지. 뭐 독재 뭐 이런 거.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지나 저 어두운 강지나 저 남산 꽃산 희망적인 공간이지. 우고 피러 가세. 사나 동호법으로 불렀어. 그 의법이기도 하지. 동호법으로 불렀으니까. 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사나. 저 꽃산이 눈부시게 기쳐오를 새하얀 태여. 희망적인 세상은 이제 꿈꾸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저 빈산. 다시 이제 현실을 직시하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저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서 꽃 같은 아픈 눈을 뜨고 있네. 이건 뭐야?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뭐 그런 시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시들이 워낙 많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뭐 독재한 거와 뭐 민중을 위해서. 이제는 너무 좀 진부하기는 한데 너무 많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유명한 시인들이 됐지. 그리고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이제는 좀 시대가 변화할 시대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편한 건 그렇잖아. 대충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거 쓰겠구나. 그게 대충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